예, 역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 앞에 문제까지 했었죠, 그죠? 계속 같은 문제입니다. 소문 분할인데, 위 소송에서 1심 법원은 매매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아 원고 전부 승소 판결하였는데, 이에 대해 피고 을병만이 항소를 제기하였다. 을병만이 항소를 제기하였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가 각각 피고 을병만을 당사자로 하여 변론계의 진행한 다음 피고 을병의 항소를 기각하라 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항소심 판결이 정당한지를 밝히고 근거를 설명하시오. 예. 계속 지금 오늘은 67조 1항 얘기입니다. 그죠? 을병 말고 정도 있는데, 그죠? 좋습니다. 항소심은 고유 필수적 공동소송에 대한 67조 1항의 법리를 오해하였으므로 항소심의 항소 기각 판결은 부당하다. 항소를 기각했든 인용했든 하여튼 67조 1항, 그죠? 쭉 넘어가 봅시다. 정이 또 있었잖아, 그죠? 갑의 을병 및 정에 대한 소송의 형태는 이 말 공동소송이 강제되고 합의 확정이 요구되며 시체법상 관리처분이 공동 기속되는 고유 필수적 공동소송. 이거는 거의 뭐 외워져 있다시피, 그죠? 고유필 설명할 때는 항상 시체법상 관리처분권이 공동 기속되므로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다. 대표적인 예는 조합재산, 합의재산의 경우다. 사례도 대부분 그것만 나오더라, 여태까지. 일부만이 항소한 경우 심판 방법, 또 67조 1항 얘기입니다. 그죠? 전부 2심되는지 당연히 2심되고, 고유 필수적 공동소송의 경우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의 소송 행위는 모두의 이익을 위해서만 효력을 가지므로 상소 제기한 건 이익되는 행위죠. 그죠? 공동소송인 중 일부의 상소 제기는 전원의 이익에 해당된다 할 것이어서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미치며 전원에 대하여 확정 차단 상소심의 2심. 그래서 상소심은 전원에 대해서 심판했어야 되는데 을병만에 대해서만 했다. 상소하지 않은 정해지는 그냥 상소심 당사자설이다. 이렇게 간략하게 알아주시면 됩니다. 사안에서 바로 보십시오. 을병정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인으로서 을병만이 항소했더라도 정에 대하여 항소심의 사건 2심 항소심은 판결의 합일 확정을 위하여 한 개의 판결을 선고해야 함에도 을병에 대해서만 절차 진행 판결했으므로 이는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67조 제1항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67조 1항 많이 읽었습니다. 그죠? 여러분은 이렇게 다 67조 1항 내용 대강 알아. 무슨 말인지. 그죠? 이걸 봐도 상소는 이익한 행위군. 사례를 통해서 거기까지 알았어. 그렇더라도 법전을 반드시 열어서 67조 1항을 찬찬히 음미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내 거가 돼. 그래서 다음에 내가 지금 시험 치니까 지금은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음미해서 내 거가 되고 그러한 수없이 많은 반복의 과정을 거쳤을 때 먼 훗날 시험을 칠 때 이걸 써먹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설푸시안 지식은 객관식이 아니라 주관식 시험에서는 절대로 무기가 될 수 없습니다. 설푸시안 지식은. 다음 문제입니다. 3점. 위 소송에서 제1심 법원이 심리한 결과 피고 을병 및
정외에 소의 무도 동업 약정의 당사자이고 A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을병 및 정, 소의 무 4인의 합의짐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마쳐진 사실이 밝혀졌다. 질문, 가점. 제1심 소송 계속 중 원고 갑이 무를 공동피고로 삼을 수 있는 방법을 밝히고 그 근거를 설명하시오. 좋습니다. 문제가 2015년 문제인데도 그죠? 그렇게 개정법을 그냥 단순한 법 전문 문제예요. 그죠? 예. 68조에 그런 내용이 있는데 혹시 68조의 내용을 알고 있는가 그걸 물으신 거예요. 68조도 한번 보십시다. 1항만 읽겠습니다. 법원은 67조 1항의 규정에 따른 공동소송인, 이 말은 필수적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 누락된 경우에는 제1심의 변론 종결할 때까지 원고의 신청에 따라 원고가 신청하는 거구나. 그죠? 결정으로 원고 또는 피고를 추가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원고 추가는 추가될 사람 동의를 얻은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다. 68조에 필수적 공동소송인이 누락된 경우 그 추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죠? 원고 신청에 따라서 법원의 결정으로. 그 얘기인데 결론은 어떻게 썼나? 원고 갑은 1심 소송 계속 중 고유 필수적 공동소송인 무를 공동피고로 삼기 위해 68조에 고유 필수적 공동소송인 추가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문제로서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죠? 68조에 있으니까. 논거라고 할 말이 없어서 하신 것 같은데 조문을 잘랐어. 조문을 잘랐어. 1번 고유필 일부가 누락될 것. 2번 1심 변론 종결 전일 것. 3번 원고의 추가는 추가될 사람 동의를 얻을 것. 당연하다. 4번 공동소송의 일반 요건. 공동소송이면은 당연히 객관적 요건이 따라옵니다. 그죠? 사람이 여럿이면 청구도 여러 개가 될 것이기 때문에 동정 절차 공통 관할 것. 끝부분에 이거를 누락하지 않으신다. 사안의 경우 또 볼까요? 민법 요 조문 그죠? 합의에 관한 조문입니다. 합의물인 A 부동산에 관한 또 실체법상 관리처분권. 이 말이 안 나오면 안 돼. 그죠? 을병 정무에게 공동기속, 공동소송, 강제 합의를 확정, 필수적 공동소송인이고 1심 소송 계속 중이며 동정절차 공통관할권 쭉쭉쭉쭉 해서 뭐를 공동피고로 삼을 수 있다. 됐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이거는 좀 생뚱맞은 문제인데 아마 이런 문제는 준비하기는 좀 힘들어요. 그죠? 원고 갑이 무를 피고로 추가하지 않고 변론이 종결됐어. 1심 법원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판결을 해야 하는지 밝히고 그 근거를 설명하시오. 판결은 그만두고 어떤 법원의 조치를 묻는 거죠. 그죠? 변론 재개하여 갑에게 피고 적격 문제에 관하여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그래서 많이 본 그거죠. 그죠? 성명권에서 136조 성명권 맨 끝에 사항에 보면은 지적 의무라는 게 있어. 그죠? 우리가 변론 증거 파트 지나오면서 여러 번 찾았습니다. 그죠? 136조 기억납니다. 아마 법전에 보시면 내가 여러 번 찾았군 하는 표시가 분명히 되어 있을 겁니다. 그 조문입니다. 그거를 이겁니다. 지적 의무. 법원의 판단,
변론 제기하여 소각화 불이익을 갑에 대하여 피고 적격 문제에 관한 의견 진술을 기회 줘야 된다. 136조 사항 성명권에 관한 조문입니다. 그 맨 끝에 보면 사항에 그 조문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같은 말이 문제돼요. 여기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기서부터입니다. 판례에는 피고 적격 등의 문제를 재판의 기초로 삼기 위해서는 원고로 하여금 이 점에 관하여 변론하게 하고 필요한 경우 청구 취지 등을 변경할 기회를 주었어야 할 것임에도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이 점을 재판의 기초로 삼아 서로 각하한 것은 원고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법률적인 관점에 의한 예상 외의 재판을 원고에게 불이의 타격을 가했을 뿐만 아니라 성명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하여 피고 적격을 간과한 것은 법원의 지적 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다. 사안에서 요게 이제 요만큼 136조 사항 136조 사항 그래서 답안지에서 여기 규범에 해당하는 여기다 쓰고 그 다음에 요런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사례 답안 여러 번 이렇게 했었죠. 그죠? 사안의 경우 법원이 심리한 결과 피고 을병 및 정 외 소의 무도 동업약정의 당사자이고 A 부동산에 관하여 저 사람들 4명의 합의 지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맞춰졌다. 갑이 무를 피고로 추가하지 않은 것은 재판 결과에 영향이 있는 법률상의 사항에 대하여 당사자가 간과하였음이 분명하므로 법원의 지적 의무의 대상이 된다. 136조 사항. 그러니까 여기다가 판례 다 써주고 똑같은 내용으로 사안을 풀어가지고 여기다 한 번 더 써주는 거예요. 그죠? 답안지 형식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또 강조합니다. 여기서 고개 끄덕거리고 마시는 게 아니라 법전을 분명히 열어서 136조 사항 저럴 때 쓰이는 거군. 예. 한번 느끼시고 예. 자꾸 그러셔야 내 지식이 됩니다. 그 다음 또 사례입니다. 사안 파악하십시다. 사거리에서 직진 신호를 받고 자동차를 운전하던 갑은 신호를 무시하고 좌측에서 동시에 진입해온 을과 병의 자동차가 충돌하여 상해를 입었다. 이에 갑은 을병을 상대로 교통사고를 원인으로 한 4천만 원, 재산상 손해 3,500, 미자료 500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갑의 자동차에는 갑의 아내 정이 동승하고 있었고 정도 이 사고로 상해를 입었으며 병의 자동차는 무의 자동차이고 운전자도 무임이 밝혀졌다. 위 사례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소송법성의 문제점에 관하여 검토하시오. 위 소송에서 정을 당사자로 추가하고 병을 무로 변경할 수 있는가? 이걸 하고 또 2번 문제를 풉시다. 정을 당사자로 추가할 수 있는지 그리고 병을 무로 변경할 수 있는지 좋다 그죠? 질문의 요지는 정리가 잘 되어 있다 그죠? 정을 추가할 수 있는지 그러면 그 얘기는 통상 공동소송이죠. 그죠? 공동소송은 맞지만 같은 사고의 피해자야. 그죠? 한 사람은 그렇다고 해서 소송의 결과가 구구해도 돼. 한 사람은 승소하지만 한 사람은 패소할 수도 있어. 그죠? 전혀 뭐 실체법상 관리처분권이 공동 기속된다든가
한 당사자의 판결이 효력이 미친다든가, 즉 다시 말해서 고유필도 아니고 유사필도 아니야. 그래서 통공이다. 이렇게 통공을 논증하는 방법. 통상 공동소송인데 그럼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 68조 있는데 통공에서도 그 사람을 추가할 수 있는지 그게 문제되고, 피고 병을 물어 변경하는 것은 피고 경쟁의 문제라는 거죠. 한번 판단해 보라. 그런 내용입니다. 고유 필수적 공동소송인지 같은 얘기고, 본 사안은 통상 공동소송입니다. 그죠? 통상 공동소송. 저기 고유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 같은 경우는 조문이 있어. 그죠? 68조에. 그죠? 그러면 통공은 안 되겠니? 이렇게 물어보신 거. 안 된다가 결론입니다. 통상 공동소송인의 추가 여부. 주관적, 추가적 병합. 그렇다 치고 학설, 판례. 여기 보십니다.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닌 사건에 있어서 소송 도중에 피고를 추가하는 것은 그 경위가 어떻든 간에 허용될 수 없다. 피고에 대해서 판단하셨지만 여기는 원고잖아. 그죠? 당사자 추가로 이렇게 들으시면 됩니다. 그죠? 추가할 수 없다. 그렇다. 병을 물어 변경할 수 있는지 피고 경정은 260조. 그죠? 열어서 반드시 읽어보시고 그것이 아래의 요건, 조문을 잘라서 요건 만드신 겁니다. 그죠? 길게 얘기를 하고, 사안의 경우는 260조에 포섭이 안 되더라. 봅시다. 여기서부터. 갑은 피고를 병으로 생각했으나 사후에 증거조사를 거쳐 병의 자동차가 무의 자동차라는 것과 운전자도 무라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청구 취지나 청구 원인의 기재 내용 자체로 보아 원고가 법률적 평가를 거르치는 등의 이유로 피고의 지정이 잘못된 것이 명백한 것이 아니고, 됐습니다. 법인격 됐고,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갑이 피고를 병에서 무로 변경해서 피고 경쟁이 안 되는 사안이다. 예, 그 말씀. 같은 얘기 또 해주고 있어요. 결론에서. 좋습니다. 그 다음 2번 문제. 2번. 법원이 심리한 결과 갑의 손해액을 5천만 원, 갑의 과실 비율을 30%라고 인정할 경우 원고 청구를 어느 범위에서 인용하여야 하는가? 예, 그 유명하진 않죠. 일부 청구 문제인데 과실이 인정될 경우에 일부 청구의 문제입니다. 일단 판례 하나를 천천히 음미하시고, 좀 헷갈려 외우기가. 그 판례에다 넣어가지고 계산해 달라는 겁니다. 처분권주의, 하따 어렵게 얘기하셨네. 일부 청구와 과실상계 요겁니다. 요 사안에 만약에 도입부 진술을 쓰게 된다면 일부 청구와 과실상계의 경우에 판례는 라고 판시하였다. 사안에서 5천만 원, 4천만 원 막 계산해 가지고 이렇게 답을 내시는 겁니다. 여유가 있으면 처분권주의 얘기해도 좋죠. 요 판례 물으신 겁니다. 요 판례. 한 개의 손해배상 청구권 중 일부가 소송상 청구되어 있는 경우에 과실상계를 함에 있어서는 지금부터 손해의 전액에서
과실 비율에 의한 감액을 하고 5천만 원에서 30%면 3,500이다. 그죠? 30% 감액을 하면 여기까지 계산하면 그죠? 그 잔액이 청구액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청구액 4천만 원이었죠. 그죠?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잔액을 인용할 것이고, 그럼 여기까지 하면 답은 3,500이 되겠습니다. 그죠? 여기까지 지금 판례 여기다 집어 넣어 보면 전액에서 5천만 원에서 30% 감액을 하니 3,500이더라. 그것이 4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3,500을 인용할 것이고, 예. 지금은 아는데 이게 지나고 뭐 쓰라고 그러면 판례 쓰기가 좀 힘들어. 그래서 좀 일부러 외우지 않으면 좀 쓰기가 힘든.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 잔액이 청구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과실 비율이 만약에 됐다 하지 맙시다. 잔액이 청구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청구의 전액을 인용하는 것으로 풀이하는 것이 일부 청구를 하는 당사자의 통상적 의사라고 할 것이다. 요 사안 일부 청구가 들어왔는데 과실이 4천만 원 달라고 하는데 과실이 법원에서 심리해 보니까 손해는 5천만 원이야. 그럼 일부 청구 들어왔는데 과실이 넌 30%다. 그럴 경우에 인용하는 금액을 계산하는 외측설이라고 하는데요. 지금은 2018년입니다. 그죠? 2018년 상반기에 대법원 전합으로 외측설로 정리된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 판례가 있었기 때문에 다음 연도에 치러지는 시험에 출제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외측설, 안분설 분분했었는데 전합으로 정리를 했어요. 외측설로 해라. 그래서 이 판례를 잘 익혀 두십니다. 그래서 검토 및 사안 한번 다시 읽어 보십시다. 전손액 산정하고 그로부터 과실상계하려고는 원고 의사를 고려하여 외측설이 타당하다. 그래, 외측설 그런 말 안 쓰셔도 돼요. 사안의 경우 전체 손해액은 5천만 원이고 갑의 과실이 30%이므로 과실상계한 후 남은 잔액은 3,500이다. 갑은 4천만 원의 일부 손배 청구하였으므로 잔액이 청구에 미달하는 경우이므로 잔액인 3,500을 인용해 줘야 한다. 좋습니다. 이 얘기를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처분권주의에 관한 얘기를 손해 3개설까지 그냥 공부한다 생각하고 읽어보시는 건 좋습니다. 근데 답안지에 이걸 현출한다는 것은 글쎄 그 묻지도 않은 걸 대답하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처분권주의, 처분권주의도 우리가 중요하게 공부하는 내용이니까 본사안과 관련의 여부를 떠나서 그냥 처분권주의를 공부한다 생각하고 공부하시는 건 좋습니다. 이 문제는 아까 그 판례와 사안을 풀어주는 겁니다. 예비적 공동소송. 사안 파악하시지요. 갑은 그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A 건설회사의 대표이사인 을과 매매계약 체결하였는 바 그 회사 측이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므로 매매대금 지급을 관한 소송을 제기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런데 매매계약서상으로는 매수인이 A 건설회사인지 아니면 을 개인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작성되어 있어 주의적으로는 A 건설회사를 예비적으로는 을 개인을 피고로 하여 매매대금의 지급을 관한 소송을 제기했다.
이게 적법한지. 예비적 공동소송. 당연히 적법하잖아요. 그죠? 조문에도 있습니다. 그죠? (70조) 이거 다 치고. 네. 문제 제기 적법한지 그러면 적법하다는 말을 먼저 좀 써주시지. 저렇게 옛날 답안지로 그죠? 요즘에 그랬죠. 그죠? 결론과 근거를 쓰시오 그러면 결론을 먼저 씁니다. 이 말을 갑의 A 건설회사에 대한 주의적 청구와 대표이사 개인 을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각 청구끼리 법률상 양립할 수 없고 기타 적법 요구 됐고 저거는 적법하다. 이거를 결론에다 이렇게 써주신다고 그죠? 그 다음 이유에 대해서 저렇게 있는 내용을 블라블라. 답안지가 두 가지씩, 예, 두 가지씩 결론을 앞에다가 그렇게 원하십니다. 출제하시는 측에서 답을 먼저 써라. 그 다음에 그 답이 맞는지 아닌지는 내가 이유를 보고 판단할 것이다. 이렇게. 예. 답이 아무리 맞아도 논정 순서가 틀리면 그거는 답을 찍어서 맞췄다. 아니 우리 시험에 적법하냐고 물으면 이지선다 아닙니까? 적법하다, 위법하다, 적법하지 않다. 뭐 그건 찍어서 맞추는 게 아니라 이유가 맞아야 그 답이 맞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유에 대해서 공부한다 치고 우리 또 70조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예비적 선택적 공동소송의 성립 요건. 천천히 읽어봅시다. 예비적 선택적 공동소송이란 공동소송인의 청구나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가 그죠? 의 청구나 에 대한 청구가 원고 측이고 피고 측인 거죠. 그죠? 능동형, 수동형 이렇게 나눴지 않습니까? 그죠? 청구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고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은 여기 또 그 말이 나오는데요. 먼저 하고 갑시다. 70조 1항에 있어서 법률상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은 외우는 겁니다.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한 법률적인 평가에 달리하여 두 청구 중 어느 한쪽에 대한 법률 효과가 인정되면 다른 쪽에 대한 법률 효과가 부정됨으로써 두 청구가 모두 인용될 수는 없는 관계에 있는 경우나 또 이게 딱 좋은데 이 정도 쓰면 그죠? 또 예가 또 있으니까 봅시다. 당사자 사이 법률관계 여하에 의하여 또는 청구원인을 구성하는 택일적 사실 인정에 의하여 어느 일방의 법률 효과를 긍정하거나 부정하고 이로써 다른 일방의 법률 효과를 부정하거나 긍정하는 반대의 결과가 되는 경우로서 굉장히 길다. 그죠? 굉장히 길어. 이럴 때는 법률상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은 이러한 것이다 라고만 써줘도 충분히 설명이 된 겁니다. 그죠?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은 둘 다 주는 건 안 된다 이거죠. 이게 되면 이게 안 되든지 이게 되면 이게 안 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것이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고 어느 곳이 인용될 것인가를 쉽게 판정할 수 없을 때 필수적 공동소송의 규정을 준용하여 70조에 보면은 67조 내지 69조를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67조 내지 69조는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조문입니다. 그것을 예비적 선택적 공동소송이라는 70조 조문을 두어 가지고 그 준용시키는 겁니다. 준용하여 서로 모순 없는 통일적인 재판을 말하는 공동소송을 말한다. 70조. 우리 이 사례에 있는 이 예가 바로
이 예입니다. 그 성립 여건으로서 일단 양립할 수 없을 것에 대해서 이렇게 블라블라 설명을 길게 해놨어. 그 다음에 공동소송의 당연히 주관적 요건, 객관적 요건. 주관적 요건이 들어가면 객관적 요건 당연히 따로 들어가야죠. 그죠? 구비해야 되고, 주관적 요건은 65조에 있습니다. 그죠? 65조에 있는 모든 공동소송, 통공이든 고유필이든 유사필이든 공동소송이다. 그러면 무조건 65조. 그 객관적 요건, 동종조차, 공통관할것. 이건 늘 따져가는 거. 사안의 해결. 전체 다 하죠. 그죠? 사안 해결. 갑의 A건설회사에 대한 주의적 청구와 대표이사 개인 을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어느 한 청구가 인용되면 다른 청구는 기각될 관계에 있으므로 각 청구끼리 법률상 양립할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예, 법률상 양립할 수 없다. 저 말이 꼭 들어가셔야 돼요. 그죠? 없다고 할 수 있다. 갑의 A 및 을에 대한 매매대금 지급 청구 소송은 갑 소유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의 기초에 발생하였으므로 65조 포섭해 준다. 그죠? 권리 의무의 발생 원인이 공통되고 대금의 지급은 관한 소임으로 각 청구는 같은 종류의 소송 조처에 의하여 심판되며 수서법원의 관할도 인정되다. 요건 다 포섭해 줬다. 그죠? 사안을 잘 쓰는 방법, 사안 파트를 잘 쓰는 방법, 흥분하지 않는 겁니다. 답안지를 보고 요건을 이렇게 꼼꼼하게 포섭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쓰면은 사안 파트에서 점수 많지만 내가 조금 이렇게 당황이 됐어. 그러면 사안을 간단하게 답만 쓰세요. 그러면 거기서 점수가 까지는 겁니다. 사례형은. 시험장에서 절대 흥분하지 말고 요건을 이렇게, 요게 좋은 예가 된다. 그죠? 아까 예비적 선택적 공동소송에 대해 70조 잘라서 요건 다 써주고 끝에 객관적 요건이 따라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 요건을 꼼꼼하게 이렇게 꼼꼼하게 다 따져주는 거죠. 이 사안 파트에서. 그래서 요 파트에 주어진 배점을 다 받는 요령, 문제에 주어진 날짜, 사람 이름 하나도 안 빼먹고 요건을 다 포섭해 주는 것. 그것이 사안 포섭의 솜씨라고 하는데 그 부분 가지고도 은근히 점 차이가 많이 납니다. 같은 실력을 가진 경쟁자들끼리도. 요령은 그겁니다. 여태까지 요건 다 잘 썼지 않습니까? 그죠? 객관적 요건도 빠뜨리지 않고 다 썼어. 사안에서는 흥분만 안 하면 된다. 내가 쓴 거를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문제를 풀어가지고 사안에 준 문제를 여기다 풀어가지고 여태 요건 잘 써놔놓고 그죠? 여기다 안 썼다는 것은 요건을 외우셨구나 이래. 외운 건 적용을 못 하잖아. 그죠? 이분은 이해를 하시고 이해를 했기 때문에 사안 포섭하는 솜씨를 보면 판례가 됐든 뭐든 어떤 쟁점이 그냥 외워서 기계적으로 쓴 거하고 잘 이해하고 있군. 그걸 확인하고 싶어서 사례형 문제를 내는 거고 요걸 쓰게 만드는 겁니다. 사례형 문제는. 이거 쓰는 딱 보면은 이 사람이 이걸 잘 이해하는지 금방 표시가 나. 이런 경우에. 요 부분이 나와서 생각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게 들은 게 너무 절묘하더라. 사안까지. 그죠? 그러므로 10조에 적법하다. 당연한 말씀이고 여기서 뭐 유형 해가지고 일반론이 있습니다. 여기는 답안지, 사례형 답안지인데 이런 거 쓰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공부한다 치고 이렇게 읽는 겁니다. 사안에 됐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례형 문제는 여태까지 많이 풀면서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렇게 익히시고 사례형은 꼭 그렇게 해결하십시오. 그리고
논술형 문제 같은 경우 나면은 여기다가 참조 조문을 써가지고 내가 법전으로 먼저 공부한 다음에 예시답안을 읽어본다. 나도 저 정도는 쓸 수 있겠다. 별거 아니군. 규칙 찾았군. 법 조문 잘라서 요건 만들었군. 예, 그 정도 느끼시면 시험장 가서 한참 지나고서라도 이런 만약에 문제 주어졌을 때 법전을 주면 비슷한 답을 씁니다. 그게 합격점입니다. 예, 예. 이제 강좌가 끝나가니까 슬슬 정리해서 여태까지 한 얘기 한 번씩 더 상기시켜 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선정 당사자, 선정의 요건 및 선정의 효과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야, 선정 당사자라고 물으셔도 저렇게 쓸 텐데, 그죠? 그렇습니다. 조문이 53조, 54조. 한번 오랜만에 이거 한번 해봅시다. 법 53, 54. 혹시 규칙이 있을까요? 저도. 아니, 꼭 있다 없다가 아니라 이런 습관을 들이시라고. 예. 법 조문을 찾았으면 그 비슷한 위치에 규칙 목차를 쭉 봅니다. 그죠? 안 보여. 그죠? 한번 넘겨보니까 당사자, 선정 당사자. 전 못 찾았습니다. 저는 못 찾았습니다. 예, 여러분, 만약에 있다면, 이렇게, 만약에 있다 치고, 그러면 이래가지고, 지금은 이렇게 읽었지만, 나중에는 다시 복습할 때는 나의 답안의 참조 조문을 먼저 읽고, 아, 이 정도 답안을 훑어보면서 법전 주면 나도 저 정도 쓸 수 있겠는데, 그게 시험 준비가 완성된 상태입니다. 그 상태를 향해서 자꾸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좋습니다. 선정의 요건 53조라는데 바로 요건을 들어가셨다. 그죠? 요건부터 물으니까 선정의 효과. 공동소송을 할 사람이 여러 사람 있을 것. 여러 사람은 원고이든 피고이든 불문하고 두 사람 이상이면 된다. 또한 여러 사람이 52조의 비법인 사단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라 해야 돼. 53조 조문을 한번 열어봅시다. (53조에) 그런 말이 있어.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사람이 52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런 말이 있어. 52조가 뭐냐 하면은 비법인 사단 얘기야. 그죠? 비법인 사단이 아닐 경우에만 할 수 있다. 비법인 사단이면 선정당사자 할 수 없죠. 그죠? 자기 이름으로 소송을 들어가니까 비법인은 53조에 그래서 저런 요건이 나오는 겁니다. 비법인 사단의 경우는 당사자 저렇게 하니까 저렇다. 조합은 할 수가 있다. 조합과 비법인을 구별하는 판례 한번 나온 기억이 납니다. 그죠? 경계선에 있어요. 과연 이게 조합인지 비법인인지. 그죠? 그래가지고 조합은 안 되지만 비법인부터는 당사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럴 때 조합은 선당 이용할 수 있다. 공동의 이해관계를 53조 1항에 공동 이해관계가 뭐냐에 대해서 학설이 엄청 블라블라 하고 있습니다. 판례만 정리하십니다. 공동 이해관계라는 것은 다수자 상호간의 공동소송인이 될 관계가 있고 또 주요한 공격 방어 방법을 공통으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다수의 자의 권리 의무가 동종이며 그 발생 원인이 동종관계에 있는 것만으로는 공동 이해관계에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없어서 선정 당사자를 허용할 것은 아니다. 라고 하여 65조 후문의 경우에는 안 된다는 거죠. 그죠? 네. 요 판례 입장을 정리해 놓으십니다. 그죠?
공동의 이해관계 선정 당사자에서 그 공동의 이해관계가 설설설인데 우리 판례는 65조 전문까지만 공동의 이해관계로 보지 65조 또 잊으셨으면 65조 또 열으셔야 됩니다. 그죠? 열어가지고 그래야지 65조가 이러니까 후문이 이거고 전문이 그래서 이 말이 이것만 하여 씩 지나가면 내 지식이 안 된다니까. 그죠? 그래서 항상 이걸 옆에다 두고 65조 후문은 안 된다. 예. 평석은 됐고요. 검토. 그 가운데에서 선정을 해야 돼. 공동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 그 가운데에서 선정을 해야 돼. 생뚱맞게 다른 사람 안 된다. 공동 이해관계 가진 그 사람 중에서 선정의 방법. 선정은 저런 단독 소송 행위이고 신급을 한정하여 이런 판례가 있고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선정의 시기 아무 때나 되고 선정의 방법 서면 선정의 효과. 굉장히 기네. 선정 당사자 선정의 효과. 예. 선정 당사자지. 선정 당사자를 선정하게 되면 그 사람이 당사자예요. 그러니까 선정 당사자잖아요. 그죠? 당사자 본인으로서의 지위. 선정 당사자는 대리인이 아닌 당사자 본인이에요. 그죠? 소송 대리인에 관한 이러한 제한을 받지 않아 소송에 필요한 일체 소송행위, 사법상 행위도 할 수 있다. 이에 관한 판례는 선정 당사자는 선정자들을 위한 공격이나 방어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특정한 법률 관계에 시책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나 변제 수령도 할 수 있다. 그건 대리인 변호사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지가 당사자야. 그거 하며 다만 변호사인 소송 대리인과 사이 체결한 보수약정은 됐고 선정단에서 선정된 선정 당사자의 지위 계속 지나갑니다. 예, 자격 상실의 경우까지 54조 이렇게 54조 237조 소송 절차 중단 중지 그 조문이죠. 그죠? 이런 경우에 이렇게 두 개를 써주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태도이다. 선정자의 지위. 선정자의 지위는 그냥 학설만 있는 거예요. 학설만. 판례는 없어.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정자에 대한 여기는 해야 되겠다. 선정 당사자가 받은 확정 판결을 하고 선정자에게 미쳐.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에 그런 조문이 있었죠. 그죠? 제3자를 위하여 당사자가 된 자가 받은 판결의 효력은 그 제3자에게 미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죠? 주관적 범위. 기판력의 확장. 선정 당사자. 판결 호정 후 선정자가 동일한 후소를 제기하면 기판력 저촉, 선정자가 선계 집행 받아 강제 집행할 수 있다. 선정 당사자 문제 하나 천천히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요쯤에서 잠시 끊었다가 또 보조 참가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